우리는 별의 먼지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대한 별들이 폭발하여 우주의 먼지 구름을 만들었고, 그 먼지의 일부가 뭉쳐져 우리의 태양계를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자연은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생명이라는 점점 더 복잡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철, 알루미늄, 규소와 같은 먼지 구름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다시 우주를 바라보았고, 우리가 배운 것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모두는 생명이 우주의 행운의 주사위 던지기였는지, 아니면 우주가 생명이 발현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조율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거대한 지상 망원경과 우주의 특수 장비들로 무장한 정밀 우주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를 형성한 힘들을 탐색하고 있으며, 우주가 존재했던 미세한 초기 순간부터 가장 큰 규모의 행동을 기록하고 수천억 년에 걸친 진화를 도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복잡한 생명과 지적 생명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원자 내부의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의 정교하게 조정된 상호작용을 지적합니다. 이 모든 힘의 강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우주는 태어나는 즉시 산산조각 났거나, 아니면 중력이 너무 강해서 거대한 블랙홀로 붕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주에는 은하, 별, 행성,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리학 법칙의 기본적인 구조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종종 인류 원리, 엔트로픽 프린서플라고 불리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우주가 생명을 낳기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주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를 관찰하고 그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자체가 이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개념에 가깝다고 반박될 수 없습니다. 우주 역사의 광대한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수천억 년 후, 우주의 모든 별들은 점차 타버릴 것입니다. 은하계에서 우리가 보는 물질의 대부분은 점차 그 중심을 향해 이동하며 블랙홀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두워지고 결국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생명과 지적 생명의 진화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범위로 제한된 작은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다르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과정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인 물과 먼지의 기원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주가 수소가스로 가득 차 있던 시간의 첫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중력은 이 가스를 점점 더 밀도가 높은 영역으로 끌어당겼고, 그곳에서 가장 초기의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별들은 형성되고 죽었습니다. 큰 별들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탄소와 산소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질량으로 볼 때 이들은 우주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흔한 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별들의 격렬한 죽음 속에서 생성된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기원 후 1054년에 중국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초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별은 도시 크기의 극도로 밀도가 높고 회전하는 핵, 즉 중성자별과 팽창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초속 1000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개 성운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폭발에서 방출된 물질 필라멘트가 엄청난 양의 먼지, 즉 주로 탄소 화합물이나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시광선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입자들은 태양계 형성의 핵심입니다. 개 성운에는 약 3만에서 4만 개의 지구를 만들기에 충분한 먼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별들의 폭발 후에 먼지는 우리 은하 전체에 걸쳐 밀도가 높은 주머니들을 형성하며 축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은하들 사이의 광활한 공간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가장 초기의 초신성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원천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중심에서 빛나는 밝은 빗줄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K사의 에너지원이 우리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심지어 수십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임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장이 블랙홀로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물질 원반에서 뛰쳐나와 그 극도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진다고 가정합니다. 이 자기장은 유입되는 물질의 일부를 강력한 입자 제트기로 전달합니다. 이 물질 흐름은 블랙홀에서 탈출하는 더 큰 물질 흐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3천만 광년 떨어진 NGC 3783이라는 큰 나선 은하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초대형 망원경 배열 ALMA를 사용하여 이 은하의 중심을 들여다보며 초거대 블랙홀의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 원반에서 나오는 극심한 복사는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가는 먼지 바람을 생성했습니다. 이 먼지의 기원은 은하 중심 영역에서 살고 죽은 거대한 별들의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블랙홀 바람이 전체 우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초기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간 0 이후 1200만 년부터 시작하여 3억 5천만 광년 너비의 부피에서 진화합니다.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지배적인 물질의 본질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중력은 물질을 필라멘트로 끌어당깁니다. 그곳에서 물질이 가열되어 광범위하게 빛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만 개의 은하가 형성됩니다. 이 현상은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거대한 뜨거운 가스 거품이 형성되고 바깥쪽으로 팽창하여 중심 은하들을 밀어냅니다. 이는 은하들이 합쳐지면서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로 물질의 흐름을 보낼 때 발생합니다. 차례로 이 괴물들은 유입되는 물질을 바람으로 불어냅니다. 이것은 먼지와 가스를 더 넓은 우주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먼지가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진 오리온 성운과 같은 별 형성 지역에 축적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갈릴레오가 처음 발견한 빛나는 별들의 집합체인 트라페지움이라는 성단이 있습니다. 이 성단은 주변 지역을 정화하고 가스를 빛나게 하는 자외선 복사 바람을 뿜어냅니다. 그 중심부에서는 아마도 매일 뜨거운 어린 별들이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방사능의 섬광을 폭발시켜 그들 주위에 유령 같은 붉은 형태를 만듭니다. 이러한 어린 별들 주위에는 먼지가 덮여 있으며 자연은 생명의 연금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별 성운 내부에서 중력은 바위부터 소행성, 행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체들이 더 큰 물체로 합쳐질 때 그들은 고속으로 충돌하여 더 작은 조각들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물체가 더 커지면 가스와 먼지와의 마찰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고 별 쪽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려면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자들은 ALMA라고 불리는 밀리미터파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400광년 떨어진 새로 형성되는 별의 빛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둘러싼 먼지 고리에서 이상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름 속에서 회전하는 행성이나 동반성, 짝별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소용돌이일 것입니다. 이 지역은 먼지 입자들을 제자리에 가두어 더 큰 물체로 형성되도록 허용하는 덫처럼 작용했습니다. 행성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들의 먼지 환경은 생명의 탄생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약 4만 톤의 먼지와 바위가 지구에 떨어집니다. 이는 40억에서 50억 년 전 태양계 탄생의 잔재입니다. 성간 먼지는 오랫동안 유기 또는 탄소 화합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먼지 입자 자체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풍에서 오는 수소 이온 또는 양성자가 이 입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양성자들이 규산염 광물 입자의 산소와 상호작용할 때 그들은 입자에 달라붙는 달러, 텍스트, H, 밑줄 E, 텍스트, O, 달러, 물, 분자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수집한 달 먼지 입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일부 극지방 분화구 바닥에 축적된 얼음물의 원천일 수 있으며 달 표면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을 가진 먼지가 지구에 떨어지는 것 외에도 이것은 혜성과 소행성이 물을 저장하고 지구로 가져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태양 입자들이 먼지 구름을 통과하거나 단단한 물체의 표면을 폭격할 때 한 번에 한 입자씩 발생합니다. 이것은 별들이 태어나는 지역, 즉 먼지가 풍부하고 태양풍이 매우 격렬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지 물의 원천일 뿐입니다. 지구에서 약 750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성단에서 천문학자들은 L1448-mm이라는 원시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극에서 산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고속 제트기의 형태로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분자들이 더 차가운 환경에 도달하면 그들은 결합하여 물을 형성하며 이는 아마존강의 흐름보다 1억 배 더 빠른 속도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만드는지 보려면 우리에게서 120억 광년 떨어진 별표 APM 8279달러, 텍스트, C, 5255달러 별표라는 물체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엄청난 양의 철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중심이 실제로 물로 포화되어 있으며 지구에 있는 물의 약 140조 배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생성되고 전파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 전체에 물이 넘쳐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장자리에서 명왕성과 위성 카로는 얼어붙은 메탄과 물 얼음의 두꺼운 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스 행성인 해왕성과 천왕성은 차가운 대기를 구성하는 메탄 구름에서 색을 얻습니다. 내부에서는 액체 물의 바다를 순환하는 대전 입자들이 전류와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토성의 고리 주름 내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얼음 입자들이 떠다닙니다. 그 바로 위에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인 얼음 표면을 가진 위성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카시니 우주선은 그 남극에서 얼음물 제트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토성의 중력의 압축 작용에 의해 분출되는 내부 액체 해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자체적인 물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면을 따라 흐르는 폭풍은 증기가 상승하고 천둥 번개와 함께 다시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목성의 요동치는 대기 너머에는 물의 세계인 목성의 두 번째 위성 유로파가 있습니다. 그 매끄럽고 밝은 표면은 아래에 있는 액체물 또는 얼음 바다의 이동에 의해 생성된 채널과 도랑들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약한 물기둥은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달에서는 물이 극지방의 분화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표면 아래의 바위 속에 더 많은 저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고대의 마른 강바닥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만약 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또한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금성입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충분한 태양 에너지를 가두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서로 연결된 광대한 수역, 즉 대양이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행성 깊은 곳의 바위 속에 숨겨진 전체 대양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와 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 행성에 어떻게 생명이 나타났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두 구성 요소는 은하계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행성을 찾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데이터에 기반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는 생명 발달에 유리한 표면 온도를 가진 지구 크기 정도의 행성을 가진 별이 약 88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은하에서 자연이 생명을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400억 번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구를 유일한 데이터 포인트로 볼 때 우리는 이 과정이 행성을 산산조각 내는 충돌, 초대형 화산 폭발, 전 지구적 빙하기와 같은 일련의 끔찍한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었을까요? 우리는 증거, 징후 또는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하늘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5년 우주과학 업데이트. 2025년은 우주 탐사에 있어 획기적인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먼지, 물, 그리고 생명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넓혀줄 것입니다. 나사위 달 CLPS 임무, 나사위 상업용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LPS 프로그램은 2025년에 여러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버틱, 인튜티티브 머신즈,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회사들이 달 표면의 다양한 장소에 과학 및 기술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임무들은 지질학 연구, 미래 유인 임무를 위한 장비 테스트, 그리고 잠재적인 물 저장소를 포함한 달 환경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스펠엑스 관측소. 나사는 2025년 2월에 우주의 역사, 제2온화 시대 및 얼음 탐사 분광광독에 스펠엑스 관측소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임무는 근적외선 빛을 사용하여 하늘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근적외선 빛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멀리 떨어진 물체를 관찰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스펠엑스는 우주의 종합 지도를 만들고 4억 5천만 개 이상의 은하와 우리 은하에 있는 1억 개 이상의 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천문학자들이 은하의 기원과 특히 별들이 먼지와 가스에서 태어나는 성장 영역에서 물과 유기 분자,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 위 분포에 대한 큰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되어 생명 구성 요소의 보편성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의 발전. 스페이시X는 2025년에 스타쉽 로켓의 시험 발사 빈도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 시스템인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화성 식민지 건설 목표를 포함하여 심우주 임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을 달과 화성으로 데려가는 중요한 단계이며 물과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천체를 탐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주 태양 에너지 연구. 나사는 또한 우주에 있는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여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따라 이르면 2025년에 발사될 수 있는 SPS 알파 위성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우주 기술 응용을 보여주며 우주에서의 인류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2025년에 이러한 임무와 발견들은 달과 새로운 별 형성 지역을 포함한 다른 천체의 물과 유기 물질과 같은 생명 구성 요소의 존재에 대한 더 많은 실험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인류 원리와 우주가 생명을 지원하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심화시킬 것입니다.